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날씨가 정말 매섭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매일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그 정치권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요즘 날씨만큼이나 싸늘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예비 후보들을 중심으로 TK 지역 대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으로부터 내년 총선을 앞둔 TK 정치권 전망을 중점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대구 지역 총선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천영길 뉴스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천 기자, 지난 12일이죠. 내년 4월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총선이 본격적으로 점화가 됐다고 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이 예비 후보 등록 상황을 중심으로 총선 전망해 주실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선거구에는 큰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비 후보 등록 상황 짚으면서 지금 우리 지역의 총선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 기자, 지금 예비 후보 등록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대구는 12개 선거구 변동이 없고 일단 예비 후보가 22명 등록을 했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정치 신인들, 이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왔는가 유권자분들께서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정당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22명 가운데 17명이 등록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명, 진보당은 2명, 그리고 한국국민당 1명, 무소속 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대구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 예비후보 등록자도 이 국민의힘의 내부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12곳 지역구 중에서 이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예비후보자가 아직까지 단 1명도 없는 지역도 있어서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일 궁금한 것은 현재 물론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리 지역에서 치열한 것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구 1위네요. 맞습니다. 이 현역은 국민의힘의 초선 강대식 의원인데요. 같은 당에서 예비 후보가 4명이나 등록한 상황입니다. 이 서우영 전 대구시의원, 최성덕, 윤사모 중앙회 회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우성진 이 국민의힘의 여의도정책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외에는 진보당의 황순규 전 동구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 강대식 현역 의원이 올해 김기현 지도부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또 맡긴 했습니다만 이전까지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정치적 여정을 함께 해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전부터 도전자가 많을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 동굴 지역구는 또 성관이가 제출한 안대로라면 대구시로 편입된 군의군과 함께 선거를 치르는 지역이다 보니 유권자 변동도 있는 지역입니다. 네, 여러 변수가 있는 곳이군요. 이태우 기자. 네. 지금 얘기한 동구도 예비 후보자가 많지만 중구, 남구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중랑구도 4명입니다. 그 중랑구는 돌이켜 보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임병원 의원이 그때 후보로 나와서 무소속이었죠. 당선된 후에 국민의힘에 복당을 했습니다. 지금 임 의원의 나이가 70대이고 또 당선은 무소속으로 된 점을 고려해 보면 후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구, 남구는
곽상도 전 의원이 재선을 한 것을 제외하면은 1987년 이후로 재선 의원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온 사람은 23살인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 그리고 34살인 손영준 국민의힘 중남구 청년지회장, 그리고 박근혜 변호인단을 맡았었죠. 도태후 변호사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구 한번 더 볼까요? 이 동구갑. 지금 현재 재선의 류성걸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성걸 의원 이외에도 3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손종익 상생정치연구원장과 검사와 판사를 지냈었죠. 임재화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도 활동한 정혜용 대구시 전 경제부시장이 등록을 했습니다. 서구는 3선 김상훈 의원이 있는 곳인데요. 국민의힘 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등록을 했습니다. 북구갑은 1명이 등록을 했는데 좀 특이합니다. 한국국민당의 박진재 당협위원장입니다. 이 박진재 당협위원장은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는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나왔습니다. 이 북구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살펴봤더니만은 그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운동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북구는 초선인 김승수 의원이 있는 곳인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신유성 전 농협노조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수성구 갑은 5선의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인데 이 국민의힘에서 2명, 이 김기현 대구시당 부위원장, 이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낸 정상환 변호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요. 이 수성구 을은 이인선 의원이 지난해 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곳인데 이 국민의힘 예비후보자가 아직까지 없고 무소속으로 이 박경철 수성미래연구원장이 홀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달서구 갑은 초선의 홍석준 의원 지역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예비후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권태흥 전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처음 한 곳이고요. 이 대구 12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등록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현역인 홍석준 의원과 맞붙었었기 때문에 리턴 매치가 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달서구 병은 김용판 의원 지역구인데 국민의힘에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이곳에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진보당 최용호 달서 지역위원장도 등록을 했는데요. 이곳은 예비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우리공화당 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진 전 의원이 이 3선을 지낸 또 지역구다 보니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 3파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대구시청 신청사 이 건립 부지가 있는 곳이라서 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정책 대결로도 맞붙을 예정인 선거구라서 관심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태우 기자. 네. 우리가 지금 여러 대구 지역에 여러 곳을 짚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은 곳은 말하자면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런 지역이죠? 있습니다. 그 달서구 을과 그리고 달성군입니다. 달서구 을은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재옥 의원이 있고요. 달성군은 경제부총리죠.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비 후보 등록을 해도 실제 공천으로 이어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낮기 때문에 후보 등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비 후보 등록 상황으로 보자면 국민의힘이 압도적이고 민주당은 한 곳만 낼 정도로 네. 현재까지는 후보에 대한 관심이 적은데 천용길 기자, 이게
이런 것을 포함해서 민주당 지금 우리 지역의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이 두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이 대구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참여정부 시절인 17대 총선이었고 또 한 번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1대 총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일 때는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고 볼 수 있는데 야당일 때는 그랬던 적이 없었던 거죠. 야당일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전을 하고 낙선을 하더라도 이후에 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이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이 도전자들이 좀 적다는 이 분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지역구 선거도 대비하지만 비례대표를 염두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제도가 결정나지 않다 보니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이유도 있고요. 제가 또 최근에 확인해 보니 지금 중앙당에서 병립형으로 좀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역의 민주당, 대구 경북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이 좀 보장되는 제도로 지도부가 결정할 때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좀 멈추겠다라고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도 있습니다. 앞서서 이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과 신효철 동구갑 지역위원장이 출판 기념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마 의사는 있는데 예비 후보 등록을 아직까지 좀 안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예비 후보자가 되면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자가 많지 않다면 구태여 예비 후보 등록을 일찍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민주당 정치인들의 분위기입니다. 네, 이토 기자. 네. 지금 분위기는 정리가 돼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상황을 한번 또 다른 상황 한번 가정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지난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 그다음에 홍일학 의원이 했던 중앙당과 긴밀한 지원과 활약 속에서 지원 속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점. 또 그러기 위해서 중앙당에서 다소 거물급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우리 지역에 내려보내서 경쟁을 하게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어쨌거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은 불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지지세를 늘려볼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천영길 기자가 이미 짧게 말한 것처럼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거제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중앙당에 요구를 하는데 중앙당은 아직까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자나 아니면 지역구 비례 이중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앙당은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런 노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을 만든다는 설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지지도가 낮은 이곳에 대한 중앙당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역 출신의 민주당 인사가 어떻게 보면 좀 비중 있는 인사가 우리 대구 경북에 출마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비명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조응천 의원 등이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민주당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전영길 기자. 네. 그래도 이 두 당 이외에도 다른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벌써 예비 후보가 2명 등록한 이 진보당이 총선 준비가 가장 빠릅니다. 사실 이 총선 후보자 확정을 진보당은 지난 7월에 이미 마친 상황이고요. 이 정의당은 한민정 대구시당 위원장의 출마는 거의 확실시 됐고 이 조명래 북구갑 지역위원장도 이 출마 가능성이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도 중앙당 상황이 지금 선거연합정당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고 여기에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등이
좀 포함되다 보니 이 결정 시기가 1월 말쯤입니다. 설 전쯤 되면 이 정의당과 다른 정당들의 상황들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설 이후에 예비 후보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면 현재까지 나온 변수들 중에서는 대구 지역에 어떤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역시 이준석 신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태우 기자, 이준석 신당 장당될 것 같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그 12월 27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출마할 지역구가 거의 그 확실시 되는 것이 정해져 가는 것 같고요. 또 대구에서 출마할 사람들과 그 출마 지역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새해 초가 되면 그 수성구에서 어떤 인사가 그 출마를 전제로 한 그런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도 참여하고요. 그 방금 저한테 물으셨는데 신당 창당 할 것이냐라는 질문은 할 것이다. 거의 할 것이다. 아마 100%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이 신당은 금태섭 전 의원이 하고 있는 새로운 선택과 손을 맞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큰 변수가 생겼죠. 국민의힘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계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용산의 입김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들어간 총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뭐 신당도 뭐 이준석 신당이라는 신당도 생기고 이 신당이 적극적으로 대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대구 지역 공략에 나선다면 대구 지역도 대구 경북 지역 포함해서 이제는 뭐 2파전, 3파전, 4파전까지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독주 체제보다는 훨씬 더 흥미롭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위한 좋은 대안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정치는 아직까지 총선은 펼쳐질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취재해 주신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2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모시고 우리 지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총선의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비 후보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우리 지역의 예비 후보 등록 상황을 보면 네.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총선이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색깔로 진행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그렇죠. 가장 이번 총선에서 대구 경북 지역 흥미롭게 지켜보고 계신 지점 어디십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역대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플랫폼에서 가장 물갈이 비율이 높아요. 그것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준석 신당이 과연 대구 경북에서 얼마나 돌풍이 불러일으킬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물갈이가 됐어요. 그래서 몇몇 현역 의원이 이준석 신당과 합쳐져요. 그랬을 경우에 파장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이냐.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던 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느냐. 그분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최경환, 유영하, 그리고 우병우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과연 당선될 것이냐. 이거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포인트 각각 나눠서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예비 후보 등록 상황을 보면 네. 그렇게 활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강력한 공천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 그 의원들의 지역구에는 거의 공천 신청자가 없고요. 다른 지역들도 아직까지는 혼란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물갈이 폭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흉흉해요. 지금 소문이 엄청나게. 흉흉한 지는 여의도에서. 오래됐습니다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한 90% 정도까지 물갈이가 될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일각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 요 두 사람만 안정권이고 다른 분들은 다 물갈이 대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대구 경북의 물갈이 폭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구의 의원 12분, 경북의 의원 13분이란 말이에요. 25개 지역구 중에서 지난 2020년도에는 64%가 물갈이가 됐어요. 2016년에는 52%가 물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대구 경북 지역은 반 이상의 의원분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반 이상의 분들은 나간다. 물갈이 폭이 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물갈이 폭이 클 것이냐,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26일 날 선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물갈이 폭이 클 것이다. 그 주요 타깃은 영남권이다. 그의 중심 지역은 대구 경북이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물갈이 해도 좋은데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물을 그렇죠. 보내면 그게 우리 지역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죠. 우리 지역민들이 볼 때는 능력으로 보낸 게 아니고 그 심정적 혹은 정서적인 거리에 가까움으로 선택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감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임건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꾸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물갈이 폭이 크다 보니까 대선 후보급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드물어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윤재옥 비대위원장 하고 계시지만 주호영 전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이분도 계속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뭐 비대위원장 했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대선 후보급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물갈이에서 초선 의원으로 바꾸는 것이 대구 경북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느냐, 보다 더 큰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나와서 여의도에서 그래도 딱 대구 경북을 위해서 한마디 하면은 딱 먹히는 그러한 정치인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바꾸다 보니까 그러한 정치인들이 좀 부족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간다고 한다면 이른바 말하는 그 낙하산 네. 혹은 교체 대상의 90%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산 사람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른바 말하는 그 낙하산이라고 본인들은 아니겠죠. 내가 왜 낙하산이야. 그렇죠. 정당한 경쟁을 거쳐서 네, 내가 온 사람인데 라고 하시면 그래도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그런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 대충 누구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의 참모, 뭐 수석, 비서관 했던 분들 그리고 정부의 장차관 했던 분들 대략 10여 명 정도가 대구 경북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강훈 비서관,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강명구 국정기획 비서관, 또 이제 상주 문경 같은 경우에는 박진호 전 방위사업청 전문위원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해봤고 젊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과연 이 지역의 민심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건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고 하여튼 이 분들이 만약 공천을 받는다면 현역 의원들과 상당히 긴장과 갈등 관계가 벌어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여전히 이 얘기되는 분들은 이미 등록한 분도 있고 그렇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분들도 꽤 있다고 보시죠? 그렇죠. 근데 공천과 관련해서는 저 여의도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얘기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전화를 받은 분은 공천이 거의 50%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분들이 이제 각 지역에 출마할 분들에 대해서 선별 작업도 하고 영입 작업도 하고 어느 정도 약속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네.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전화는 한번 돌았다는 소문은 있나 보군요. 맞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측면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 지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다음 총선에서 네. 어떤 활력이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측면, 다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이준석 신당 얘기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저도 그런 걸 얘기했던 사람입니다만 그 어떤 전문가도 이준석이 당대표 될 거라고는 건 무슨 얘기야. 맞습니다. 우리 정치에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다들 얘기했는데 됐다는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무작정 안 될 거라고 상상하는 게 정치 스스로 정치인들은 이 시간만 나면 정치는 상상력의 뭐 예술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상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꼭 그렇게만 될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키게 되면 네. 이것부터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국민의당이 이 전라도 지역에서 광주 지역에서 일으켰던 바람 비슷한 형태의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호남 지역에서 반문재인 바람이 불었고요. 호남의 주요한 정치인들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입당을 해서 지역 선거를 다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과 상당히 좀 알려졌고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였죠. 인물과 구도상 상당히 그 당시에는 국민의당이 유리했어요. 근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당에 대해서 그만한 바람이 불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1년 8개월 정도 한 2년 가까이 국정 운영하는 거 보니까 이거 너무 실망인데 이거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뭔 소리야. 우리가 그래도 대구 경북인데 윤석열 정권 탄생시켰는데 보수에 우리가 성지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밀어줘야지. 국민의 후보 찍어줘야지. 뭔 소리야.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 총선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점점 높아져야 될 거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지역에 본인이 직접 출마하든가 아니면 대구 지역에서 명망가분들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신망 있고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이준석과 함께하네? 그럼 이준석 신당에 한번 관심 가져볼까? 그러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인재 영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대구에 직접 출마할 거냐? 그랬더니 아직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일 처음 작년에 이준석 대표에게 대구에 출마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수우파 진영에서 보다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대구 경북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대구에 출마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제가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여기 출마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을 주민들께서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이념적인 어떤 지향성에 대한 평가는 당선과 낙선 여부를 떠나서 우리 지역의 후보로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이념적 지향성을 나는 보수로 각인하겠다, 스스로 드러내겠다는 어떤 강한 상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는 출마하지 않고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 혹은 비례 이러면서 이념적인 어떤 뭐 보수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 지역 분들이 네. 믿을 수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한 번도 우리 떨어지더라도 우리에게 판단을 받겠다는 어떤 몸짓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르신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좀 더 파괴력을 가지려면은 국민의힘에서 물갈이를 했는데 그것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뭐야, 이 공천 학살이네 이러한 인식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이 이준석 신당과 결합을 하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는 분들도 함께하고 그렇게 일정한 세력을 구축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낙준연대 성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죠? 근데 낙준연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호감도 있는 얘기를 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날 단계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다 각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탈당하고 나서 1월 달에는 무조건 만나게는 될 겁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낙준연대를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보다 더 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 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 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쓴다면 낙준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 제도와도 관련이 많겠죠. 이 둘의 결합 가능성은. 근데 그거는 좀 저는 판단을 유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데 지금처럼 준연동형이냐 아니면은 병립형이냐 이런 건데 준연동한다고 해도요. 똑같이 2020년도처럼 위성정당 다 만들 거예요. 그럼 병립형에서 각 정당이 비례대표 선택받는 거나 위성정당을 통해서 선택을 받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친박계 인사들이 이 출마 가능성 자꾸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렇습니다. 상당히 세신 분이거든요. 무소속으로 해도 뭐 어떤 지금 후보보다도 사실은 가능성이 더 큰 분이잖아요. 네. 본인도 의지도 강하신 것 같아요. 예, 해당 지역에서는 유영하 변호사 어쨌든 인지도 높으신 분이고요.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출마 어디 지역을 본인은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분도 어쨌든 많이 알려진 분이고 본인도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고향 지역에서는 뭐 큰 인물이다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겠죠. 보도도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내년 1월에 회고록 네. 탈고하시고 집필 끝나면 이 박근혜 대통령 지역민하고 이제 소통 본격화하겠다, 자주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의 이런 행보가 총선과 무관치 않다. 친박계에 가까웠던 인사들 도와주려고 하는 행보처럼 보인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경환 전 기획부 부총리 그리고 유영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도와주진 않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 같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배지를 달아주는 게 아마 본인의 마지막 남은 정치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유영하 전 변호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구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선거에 본인이 막 후보로 나섰잖아요. 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유튜브로 선거 선대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유영하 변호사 찍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랬잖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어려울 때 상당히 많이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유영하 변호사 공천조 배지 달아주세요. 이러한 항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의 선을 긋는 게 낫다. 네. 친박 세력이 하나로 묶여서 뭐 세력화 가능성 여기는 무리가 있다. 그분들이 친박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주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지역에 재밌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달서병입니다. 네. 달서병 국민의힘 집안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김용판 의원하고 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공천을 두고 뭐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것 같아요. 네. 신청사 건립 이슈도 있고 맞습니다. 대리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누가 더 우세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김용판 현 의원에 대해서 저 김용판 의원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정치하고 싶어요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공천 못 받아. 그러니까 당신은 꿈깨. 이런 얘기를 권영진 전 시장이 하는 것이고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극복을 해서 아니 권영진 시장 시장할 때 과연 시장 역할 잘했어? 대구 신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1,400억 정도 유용해가지고 지연시킨 거 아니야?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구속 위기에 처했을 때 재판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탄원서 쓴 사람이 유일하게 권영진 시장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신 있잖아. 당신 어떻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고 있어? 이러면서 상당히 지금 감정 싸움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익 있게 본 것은 뭐냐면 권영진 시장이 저 내년에 출마할 겁니다라고 개소식을 할 때 당시에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영상 축사까지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권 시장님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영상을 보냈거든요.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이 집권의 핵심 세력이 이 지역을 보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현역 의원을 제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박빙 수준으로 많이 나오던데 앞으로 이 분들의 싸움이 대구 경북 지역 물갈이냐 공철학살이냐 그의 가장 큰 바로미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지켜볼 대목이 있어서 네. 흥미진진은 합니다만 당사자들 얼마나 섭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우리 지역 중진들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원래 말하는 게 매력이기도 하고 자신의 강점이기도 하고 이게 또 막 싸가지 없다는 얘기도 네, 듣죠. 가장 많이 비난받고 자질론에 휩싸이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근데 참 이게 지적을 하는 게 빗나간 지적이면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적할 때는 그 싸가지 없다는 흔히 비난을 받아도 발음 아프게 때리니까 또 그게 지적이 화제가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참 당사자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비만 고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 고양이 어떻게 비만 보시? 고양이라고 지칭됐던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상대를 안 하잖아요. 어떤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언급을 하는 순간 네가 비만 고양이지 그렇게 낙인 찍힐 수가 있거든요. 그 비만 고양이라는 표현은 이런 것 같아요. 대구 경북이 정말 보수파의 중심인데 과연 그 중심에 맞는 역할을 이 현역 의원들이 과연 했느냐.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지 그 윤석열 정권이 유지되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느냐. 그런 것에 대한 비판 대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경북 출신 중에 현역 의원들 중에 대통령감 누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 현역 의원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지역 주민들이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스스로 진짜 살찐 고양이라는 것을 반성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라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회초리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럼요. 우리 지역민들의 너무나 이 무제한적인 사랑이 그들을 비만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공천만 받으면 나는 당선되는데 내가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의정활동이나 발언 같은 거 해서 뭐 할까? 정치는 도전이잖아요. 논란을 불러일으켜야 거기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보다 더 큰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에서 그러한 의원들이 안 보여요. 네. 그거는 좀 심각하게 스스로 생각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장제훈 의원 불출마하겠다고 했고요. 김기현 대표 사퇴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화제는 안 됐습니다만 충격적이죠. 엄청 충격적이죠. 현 여당 대표가 사퇴를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퇴의 형식이 이 항변의 양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종의 나는 많은 말을 담겠다 이 형식을 통해서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은 힘의 변화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다소 거친 방식이지만 실행을 한 것을 보면 그렇죠. 뭔가가 힘의 변화를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이 힘의 변화가 시사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주호영 전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거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딱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스타 의원은 불출마하거나 당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험지 출마하세요. 그때 주호영 의원 이름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주호영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공천을 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당대표인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면요 여권의 핵심부에서는 다른 의원들에게 당신 말이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좀 가져 좀 불출마하고 좀 험지 출마해 이렇게 요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을 정리함으로써 공천 물갈이와 공천 학살 이 경계선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이 가해질 것인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역 의원 물갈이하고 또한 그분들을 좀 불출마시키는데 어떠한 조그마한 명분은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주호영 의원을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또한 그분이 무소속 출마하느냐,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이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하나의 사례지만 한 지역구지만 주호영 의원을 통해서 공천 받느냐 못 받느냐, 네. 못 받고 본인이 거기서 그만두느냐, 무소속으로 나오느냐, 나와서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정말 많은 걸 시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님, 우리가 이제 내년 총선 때 헌정사상 처음 보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뭐냐면 대선에서 이긴 당대표와 원내대표, 지방선거에서 이긴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집권당의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했던 분, 예를 들면 이준석, 김기현, 주호영,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그러한 이상한 상황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황당한 일들이 좀 벌어질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점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맞아요. 이제 네. 오게 된 건데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은 그게 도움이 되겠어 이런 분도 있고 네. 다른 선택이 있어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본인은 스스로의 성공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 소장님 보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대구 경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라는 젊고 똑똑하고 그래도 개혁적인 분이 대구 경북에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닌다면은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아니면 친박 무소속 연대를 좀 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수도권이죠. 과연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 못하는 것 같아. 그럼 부정평가가 60% 내외를 항상 어느 여론조사에서나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와,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네? 그럼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부정평가를 하지만 한동훈 장관 보고 나는 국민의힘을 찍어줘야지 라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 %나 될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선임은 총선에서 확실하게 물갈이를 하겠어라는 의지의 표현, 우리 지지세를 결집하겠어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 외연 확장을 통해서 총선에서 보다 많은 의석을 얻겠어라고 하는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 총선 전략으로는 사실은 약간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와중에도 이 정도 되었으면 국힘당이 이 정도 위기 느꼈으면 민주당이 날아가야 되는데 네,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서로 좋은 경쟁하는 건 정치를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인데 서로 한심한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도 답답한데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민주당에게 정말 고언을 해주고 싶으신 점,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을 버리지 말고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당의 힘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좀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 끝으로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편에 쓰면 돼요.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한 부분 채워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대구 경북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김부겸도 의원이 됐고 홍일학 전 의원도 의원이 됐잖아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말 활동을 하고 중앙정치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니까 지역 주민에서도 와, 그래도 우리 저 정도 사람이면 나는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지지하지만 저 정도 사람이면 국회에 필요할 것 같아라고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대구 경북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5년, 10년, 15년 이렇게 활동하고 지역 기반을 다지는 분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대구 경북 출신의 민주당 쪽 인사들을 그렇게 큰 대우를 해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호남당이야.
그러한 한계에 갇혀서 대구 경북의 의미 있는 정치인을 민주당 내에서도 키우지 못했다. 그런 것은 결국에는 대구 경북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30% 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런 자포자기 심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총선뿐만이 아니라 다음번 대선을 위해서도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대우해줘야 되고 지도부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미지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 안동이 고향이잖아요. 네. 전격적으로 안동에 출마를 해서 대구 경북 지역 우리 민주당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상징적으로 한번 호소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대구 지역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국힘당도 경쟁자가 없어서 더 큰 비만 고양이죠. 네, 우리 지역의 비만 고양이라는 또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손해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 맞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토크와이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모시고 총선 관련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두고 질문이 이어지는 와중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며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의 이 말은 중국의 대표적 작가 루신의 단편소설 고향에서 인용한 말로 보입니다. 소설 속 원문은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건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사실 땅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길이 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미국의 시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 두 갈래 길에서 고민 끝에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길은 당장 지금의 선택이라는 의미보다 걸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걸어간 길은 때로는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 이정표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걸어간 길은 애초에 잘못된 선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서산대사의 말이 다시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눈 내린 들판 한가운데를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